이제 당시에 뭐 표면과 뭐 내면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고급 예술로 분류되는 이제 발레만 인기가 있었냐? 이제 그게 아니라 다른 더 훨씬 더 대중적인 장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요때 당시에 캉카오춤 우리 뭐 알고 계시죠? 너무 유명한 춤이니까 치마를 들어 올려서 다리를 막 번쩍번쩍 올리는 이제 그 춤이 요때 만들어졌어요. 이 그림은 이제 로트렉이 그린 그림인데요. 그 캉캉춤 춘 뭐 이런 광고 포스터를 만든 거죠. 캉캉춤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요. 여기가 어디냐면 물렌 뉴스. 영화도 아시죠? 물렌 뉴스는 뭐 워낙에 많이 유명한 곳이니까. 물렌 뉴스는 붉은 풍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이제 흑백이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기가 이게 붉은색의 풍차 모양의 이렇게 있는 이런 일종의 캬바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사람들 모여서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공연도 보고 하는 이제 그런 곳이었어요. 굉장히 대규모였어요. 굉장히 어떤 분들은 보면은 파리 시내에서 발레 같은 걸 보는 거는 굉장히 고급 예술이고 물렌 뮤즈에서 이런 거를 보는 거는 천민들 뭐 하층민들이 싸구려 술을 마시면서 고만고만한 싸구려 어떤 그런 공연들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하층민도 같지만 돈 많이 쓴 거의 준귀족 나리처럼 되시는 분들도 여기 갔었고 상대적으로 발레 보는 거에 비해서 여기의 공연들이 조금 천박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고급스러운 것들은 아니고 훨씬 더 대중적으로 느껴졌고 피치마를 번쩍 올려가지고 뭐 그런 춤을 추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약간 퇴폐적인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띠띠 이렇게 입고 속에 보이는 거나 치마 들어 올리는 거나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쵸? 근데 어쨌거나 굉장히 여기서는 대중적인 장르의 공연들을 했었고 물렌 누즈는 요 코끼리상이 되게 유명해요. 당시에도. 그래서 물렌 누즈의 코끼리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기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렸죠. 당시에. 캉캉춤을 추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로트렉이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로트렉은 참 신기한 게 제가 유럽에 처음 갔던 게 22살인가? 23살이었나? 혼자 배낭여행 갔는데요. 그때 처음에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이제 미술학적인 뭐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 더 훨씬 모르긴 했었지만 어쨌거나 너무 많은 그림들을 보니까 이제 좋아도 좋은지 모르겠고 막 이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냥 너무 무감각해지더라고요. 미술관만 계속 돌고 막 계속 보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사실 로트렉 그림이었어요. 왜 지금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 왜 그랬냐면 그림 사이즈도 되게 작아요. 다른 그림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뭐 그 벽 전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림들 사이에서 요런 그림들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왜냐면 로트렉 그림들 보면은 요게 색칠을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하고 얼굴들도 보면은 뭘 칠해놓은 것 같긴 한데 그냥 대강 이렇게 선 몇 개로 끝내버렸어요. 근데도 너무 살결 같은 느낌들을 표현을 했어요. 그냥 이 사람은 드로잉 진짜 그냥 끝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완벽한 그림이 아닌데도 그냥 잘 그렸다는 느낌? 그냥 생동감이 넘친다는 느낌? 이 사람은 정말 타고난 천재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또 멋진 그림들 사이에서 이렇게 약간 미완성적인 어떤 것들을 보니까 느껴지는 좀 신선함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로트렉. 로트렉은 그 난쟁이가 맞죠? 표준어 뭐지? 난쟁이가 맞을까요? 그쵸? 외소증이었고 집은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로트렉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지만 일찍 나와서 이런 캬바레를 전전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댄서들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살았고
알코올 중독이었고 굉장히 선정적인 그림들도 꽤 그렸어요. 뭐이 정도 가지고는 뭐 선정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뭐 그 댄서들이 뭐 목욕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그런 그림들 뭐 옷을 갈아입고 있는 모습들이라든지 그런 그림들도 굉장히 많이 그렸고 인기도 많았고 그리기도 잘 그렸고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림도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이렇게 보면 요 그림들이 몇 가지 이제 같은 사람들로 추정되는 그림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렇게 요런 그림들이 있는데 너무 사랑스럽죠. 이불 속에서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이 사람 둘 다 여자예요. 둘 다 여자예요. 이렇게 여자처럼 안 보이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로트렉은 이렇게 동성 레즈비언 그러니까 동성 그 여자들 동성애자들을 뭐라고 해야 돼 동성애자 맞죠? 동성 하여튼 요런 호모섹슈얼 언어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가 맞는 말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거나 요 동성의 그 연인들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남겼고 요 커플들뿐만이 아니라 요 커플 말고도 좀 다른 커플들 그러니까 뭐 그 댄서들끼리의 어떤 그런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재미있게도 요런 식으로 가까이서 보면은 요게 이제 무슨 카드보드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제가 보였을 땐 약간 도톰한 무슨 약간 갱지 수준의 느낌이긴 한데 좀 도톰한 요런 거에 그냥 유화로 찍찍찍찍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간단히 그림 치고는 굉장히 생동감 있는 그림을 많이 남겼어요. 이런 식으로. 요것도 물랭루즈 안에 이제 내부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도 있고 그냥 굉장히 수수한 옷차림의 사람들도 그리고 남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민주적인 옷차림을 가렸기 때문에 신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 사이에서는. 근데 여자들은 옷차림들이 이렇게 있죠. 물랭루즈의 어떤 뭐라 그럴까 혁신적인 사회적인 의미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물랭루즈 안에서는 여러 계층이 그냥 섞이는 유일한 공간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인마님이 가서 춤추고 있으면 저쪽에 하녀가 춤추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랑 파트너였던 그 신사가 나의 하녀한테 반해가지고 저쪽으로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공간이에요. 재미있는 공간이었죠. 그래서 물랭루즈 영화도 보면은 뭐랄까 예술가로서 뜨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도 뭐 그런 일들 상류층도 만나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묘사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영화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로트렉 이야기가 나와서 가져온 그림이에요. 로트렉 그림도 굉장히 이제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그림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모네 수련 이야기 나와서 비싼 그림 한 20개 중에 뽑으면 이제 모네 그림이 어김없이 이제 들어가고 그 수련이 그림이 들어가는데 요 그림도 이제 그렇게 이제 비싼 그림들 중에 하나예요. 20개 뽑으면 안에 들어가는 그림. 다리미질 하고 있는 하층민 여인을 그린 그림이죠. 당시의 그림들 중에서 이렇게 밑에 하층민들을 그림을 그려서 뭐라 그럴까 인기를 얻은 화가들도 상당히 많아요. 사람들이 화려한 모습들만 이제 쫓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들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쉐라 이야기 아까 잠깐 나왔는데 쉐라도 이때쯤에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고 또 새로운 기법을 통해서 혁신을 이끌었었던 사람 중에 하나죠. 면을 점으로 채우는 독특한 기법을 했었죠. 이거는 그랑자트섬의 일요일이라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 그림 보면은 독특하게도 테두리까지 점으로 표현을 했어요. 마치 뭐 약간 컴퓨터에서 보면은 이렇게 렉 걸려가지고 안 보이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이 점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 그림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보면은 여기 생강이고 생강 가운데에 이제 길다랗게 있는 섬, 그랑자트 섬인데 요게 이제 약간 유원지 같은 곳이죠. 일요일이 되면은 이렇게 중산층의 어떤 남녀들이 모여서 한가롭게 이렇게 산책도 하고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는 일종의 관광지라고 해요. 파리의 유명 관광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었던 이제 버슬 스타일이라고 하죠. 양옆으로 쭉 퍼지는 크리놀린 스타일이 이제 유행이 완전히 끝나고 요때쯤 되면 요 시기 1880년대 이후 전후로 해가지고 요때쯤 이제 되면은 요런 엉덩이만 뽕끝 나오는 요런 양식들이 유행하기 시작해요. 돈 있으신 분들이 다들 입는 옷들인 거죠, 사실. 이렇게. 이 그림은 굉장히 뭐랄까 인상주의답지 않은 도상들을 몇 가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말들을 여기에 그림으로 담아서 그러니까 약간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나오면 당시에는 불륜을 상징해요. 아마 이 여자하고 이 신사분 같이 온 신사분은 두 분이 지금 불륜인 것 같아요. 데이트하러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군인들 이렇게 저기 하면 약간 바보들 약간 이런 의미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 한가롭게 보내고 강을 바라보면서 유원지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쉐라는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돈 있으신 분들이 갖고 있는 이중성들 아름답게 표현은 했지만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그림은 보통 이제 쉐라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을 보통 많이 봐요. 전모법이 이제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고 그림의 어떤 뭐랄까 이야기들도 소소하게 좀 재미있고 뭔가 알아가는 재미가 있고, 그래서 이 그림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그림은 이 그림하고 짝이에요. 이 그림이 없으면 이 그림도 의미가 없고 이 그림도 의미가 없어요. 이 그림은 아스니엘의 목욕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인데 이 사람들은 앞에서 봤었던 이 사람들하고는 옷차림이 확연하게 다르죠. 여자도 없어. 게다가 여자들이 없어. 남자들만 있네. 여기는 아이들도 있고 막 여자들도 있고 다들 데이트하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여기는 그냥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옷 그나마 똑같이 생긴 옷을 입은 것 같은데 그나마 입고 있는 옷마저 그냥 다 벗어버렸어요. 그냥 다 벗고 표정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둡지만 굉장히 환한 빛 속에 이렇게 환하게 있고, 여기는 비교적 이제 그림자에 들어가 있죠. 어둡게 표현했고, 멀리 보면은 공장이 보여요. 그리고 공장 굴뚝으로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보이죠. 이 사람들은 노동자. 한눈에 이제 봐도 이제 노동자라는 게 이제 느껴지죠. 사람들 표정은 없지만 이 소녀는 저쪽을 향해서 뭔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을 그래서 보면은 요렇게 배치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바라보는 그랑자트 섬인 거죠. 그랑자트 섬은 요 생강을 가운데를 놓고 이렇게 서로 마주하고 있는, 사실 위치는 이렇게 지리적으로 요런 위치가 되는 거예요. 쉐라가 그렸던 같은 지역의 그림이에요. 벗어놓은 옷하고 멀리 이 공장들과 연기들이 보이는 것 같지만 이제 그림 방식은 조금 다르긴 하죠. 좀 더 어둡게 그리고 딱히 뭐 유원지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같은 지역을 그리고 있어요. 아마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밑작업 정도 됐을 텐데 같은 이런 뭐라 그러지? 요 지형이 보이죠? 같은 지형이 보여요. 이렇게 벨그나드라고 하는 목욕하는 그 부분과 자뜨섬이라고 써 있죠. 요렇게 요 섬이 이제 그랑자트 섬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그 섬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던 요 부분이 한 요쯤 되는 지역들. 그랑자트 섬은 여기 요쪽 라인에 있겠죠. 여기
한 여기쯤 될 거라고 이제 추정은 해요. 그래서 방향으로 보면 이렇게 볼 테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을 테고, 이렇게. 재미있죠. 쉐라는 이게 요거는 굉장히 모순으로 가득 찬 그 중산층 이상의 잘 사시는 분들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이제 표현했다면, 여기는 굉장히 옷마저 벗고 있는 순수한 모습으로 표현을 해서 당시 이제 파리 사회의 어떤 뭐랄까, 파리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요 같은 지역을 그린 거예요. 아까 요 노동자들이 이제 일하는 곳들을 모네가 그린 거죠. 모네의 요 그림만 봐서는 굉장히 이제 노동자들을 찬미하는 또 그림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펴본 모네 전 그림들을 살펴보고 그 모네 그림들의 성향을 살펴봤을 때 요런 그림들은 결코 이제 그냥 어떤 찬미나 노동자 계층에 대한 어떤 옹호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풍광을 그린 거겠죠. 모네도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냥 석탄을 배로 나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당시에 파리에 공장들이 많이 있었고, 물론 오스망 프로젝트를 하면서 외곽 지역으로 많이 밀려났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공장들이 있었고, 요 세느강을 통해서 이런 물류들을 많이 날랐어요. 그러니까 석탄을 공장으로 나르는 역할들을 했었던 거죠. 요 노동자들이 이렇게 배로 나르면은 이렇게 배가 공장까지 운반을 했던 거죠. 당시에 세느강 주변으로 이런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노동자들을 피해서 이 섬은 굉장히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노는 유원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일터 근처에서 이제 목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착한 미국인은 죽어서 파리로 간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신세계를 찾아서 분명히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을 테고, 이때 당시쯤 되면은 뭐 3세대, 4세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민 3세대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대들이 막 나오긴 하는데 여전히 유럽에 대한 어떤 선망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유럽에서 뭐라 그럴까? 유럽에서 굉장히 근간을 갖고 부를 누리고 잘 살고 있었으면 신세계로 가지 않았겠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갔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서 기회를 잘 잡아서 부를 누리고 마치 자신이 뭐랄까, 원래부터 귀족이었던 것처럼 약간 의시되면서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서 뭔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그림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죠. 그런 사회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파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파리에 오거나 방문하는 그런 미국인들이 그저 이렇게 마냥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가식적이라고 생각했을 테고, 그리고 이중적이라고 생각했을 테고. 이 그림은 존 싱어 서전트의 마담 X의 초상이라는 그림이에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누군지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 이름이 뭐였냐면 에밀리 뭐였더라? 버지니 에밀리 아베뉴 고트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밀리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민 3세대 정도 되는 이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프랑스의 은행가하고 결혼을 했어요. 당시에 명망 있는 어떤 프랑스의 사람과 그러니까 프랑스의 어떤 명망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이제 중매해가지고 프랑스에 시집을 보낸 거죠. 이분의 할머니는 워낙에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 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 엄청난 나이 차이, 막 굉장한 노인에게 시집 가가지고 노인이 죽고 나자 엄청난 땅을 물려받아서 그 농장을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뭐 그런 돈 있는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전략적으로 시집을 잘 가서 전략적으로 시집을 갔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부를 누리게 되는데 그 거의 농장주로서 그냥 관리를 굉장히 잘 해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됐죠. 돈은 있으나 단 근본은 없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은 프랑스, 유럽에 꼭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딸을 시집 보낼 수 있는 뭐 사람들을 찾느라 뭐 편지도 많이 보내고 이제 그래요. 그런 편지를 보고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뭘 원했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의 은행가하고 결혼을 하게 된 에밀리예요. 근데 사실은 뭐랄까 그 은행가도 굉장히 명망 있는 집안은 사실 아니었어요. 아니고 거기는 이제 돈은 좀 많지만 뭐라 그럴까 어떤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집안? 그런 집안은 아니었던 거죠. 어쨌거나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잘 살았는데 당시 사회는 화가들도 마찬가지지만 귀족들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 사교계예요, 사교계. 당시 뭐 귀족들도 사교 모임들이 당연히 있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들이 당연히 필요했지만 이때는 더 중요하게 돼요. 특히 화가들은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자기 그림을 팔고 능력 있는 화랑들을 끼고 자기 그림들을 이제 팔 수 있는 어떤 루트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술가들, 문학가들, 돈 있는 사람들, 할 것 없이 다 사교계로 모여들게 되는데 중산층 이상이 되는 파리에 있던 이런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불륜을 저지를 만한 일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파리의 사교계에서 애인 하나쯤 있는 것이 별일도 아니다라는 이 얘기가 돌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도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후보로 오르는 몇몇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서전트하고 이 에밀리하고는 만나서 굉장히 좀 잘 통했다 그래요. 서전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고 다 자랄 때까지 미국에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부모님이 아버지가 일단 미국 사람이었고 이태리에서 아마 태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유럽을 돌면서 다녔었는데 자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화가로서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서전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림을 이런 식의 그림들을 참 잘 그렸던 화가 중에 하나였는데요. 초상화를 굉장히 또 잘 그렸고 그래서 굉장히 명망 있는 어떤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을 그림을 그려서 그 사람을 통해서 미술계에서 성공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때 당시 에밀리 이 사람은 굉장히 첨단을 걷는 사람이었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늘 새 옷을 입었고 그리고 약간 제 생각에는 페리스 힐튼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새로운 무슨 옷을 입으면 패션지에 실릴 정도로 에밀리가 이런 옷을 입었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알려진 셀레브리티 이 정도 됐었던 거죠. 서전트는 이제 이런 식의 그림들을 사실 많이 그렸어요. 이거는 베니스의 거리 집시 그림을 그렸었죠. 이렇게 약간 파리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이국적인 느낌들을 살리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죠. 실제로 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어릴 때부터도 여행을 많이 했었고 이런 표현들을 또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할 만한 능력 있는 화가였어요. 댄서, 이제 그림인데 스페인의 집시를 이제 그린 그림이죠.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들, 사실주의적이면서 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이제 일부 그림이었어요. 춤을 추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굉장히 강렬하게 그림을 그렸죠. 빛을 밑에서 이제 쏘아서 이렇게 무슨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고 뒤에서는 이제 노래와 춤을 불러주고 악기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그림도 그렸어요. 굉장히 예쁘죠. 카네이션, 백합, 그리고 장미, 아이들 그림도 이제 종종 그렸고 이 그림
요런 그림, 요 그림도 서전트 그림 중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요런 아이들 그림도 그렸고, 요 그림은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요거는 이 그림을 그런데 이 아이들 4명이 자매예요. 4명이 자매인데 굉장히 사실 요 이야기를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또 다음 기회에 할게요. 요 4명의 아이들이 이 그림을 받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림을 이제 그 미술관에 이제 기증을 해요. 그러면서 요 그림에 독특하게 요 도자기, 일본 도자기가 있죠. 이 집에 이제 그림에 같이 들어갔는데 이 도자기까지 같이 기증을 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방을 어떻게 꾸몄는지 어떻게 꾸미고 그리고 그림을 기증할 때 그 방의 모양 그대로 기증을 해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누구의 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림이 막 중구난방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컬렉터가 어떤 식으로 그 그림 수집을 했냐에 따라서 그 방식 그대로 이렇게 방을 꾸며주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꾸며준 거죠. 미술관에서도.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을 그렸었던 화가인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서전트는 이 마담 X의 그림을 그려서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자기는 요 그림을 통해서 굉장히 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이제 야심차게 이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로 이 그림으로 매장당했어요. 프랑스 사회에서. 그리고 그 매장 나가고 난 이후에 화가적 명성을 되찾기까지 거의 평생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결국엔 나중에 결국 성공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요 당시에 이렇게 매장 나가지 않았으면 어쩌면은 훨씬 더 유명한 우리가 더 쉽게 이름을 접할 수 있는 화가로 남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처음에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요 끈이 이렇게 흘러내렸었어요. 이렇게 밑으로. 그 끈 하나 때문에 사실 서전트와 이 마담 X로 불리우는 에밀리가 당시 사교계에서 매장당했고, 그리고 그림은 평생 동안 이 그림 팔리지도 않았죠. 나중에 이제 서전트가 더 유명해지고 나서는 이 그림 때문에 매장을 당했던 게 너무 명백했기 때문에 이 그림에 대한 일화가 너무 재밌어서 팔라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서전트가 끝까지 팔지 않았어요. 나중에. 거의 말년될 때까지도. 왜 그랬냐면은 요 그림을 서전트가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창백하게 그렸어요. 일단은. 그래서 당시에 약간 시체 같다. 퇴폐미, 어떤 죽음과 여인과 그리고 흘러내린 끈까지 너무 섹슈얼, 에로틱한 것들이 너무 과하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게다가 이 여자가 미국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미국인이라고 하면 어느 사회에서든지 자신의 어떤 영역 안에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늘 차별받기 마련이었는데,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차별받기가 되게 좋죠. 프랑스 여자들이 불륜을 안 저질렀던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더 방탕하다라는 이야기가 어김없이 있었고, 그런 미국인을 단정한 옷차림이 아니라 끈이 흘러내리게 그리고 노출이 이렇게 되어 있는 옷을 그리니까 어김없이 이 여성에 대해서 일종의 마녀사냥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인이고 너무 방탕하고 너무 그런 현실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그림도 있는 마당에 사실 올랭피아 이런 그림도 있는 마당에 이거 끈 좀 내려갔다고 사람을 매장시키나?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사회였고, 그리고 그 즈음에 사교계라고 했던 사회가 미술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이제 한눈에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당시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모네가 왜 레이스의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다녔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끼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거기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교계 같은 데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네네. 어떤 미국인적인 어떤 출신의 출신의 어떤 차별
네, 당연히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고, 그리고 특히 뭐 미술계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인 출신의 화가다라고 했을 때 그 실력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당연히 있었죠. 미국인 출신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예술적인 소양이 파리의 화가들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가의 그림을 팔 수가 없었어요.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이주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본토에서 이주한 그런 것 때문에 더 차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 당연히 있었겠죠. 기본적으로 인맥도 굉장히 부족했을 테고 상대적으로 그 사회에서 인정받기가 미국인으로서는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 예술가들도 파리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다들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들 여기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롱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전시를 하고, 여기 유럽에 있는 파리에 있는 어떤 화랑들과 커넥션을 가지고 여기 사교계에 진출해서 사람들과의 어떤 뭔가 커넥션을 유지를 하면서 자기 그림을 팔아가는 이런 거를 계속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었죠. 서저트도 이제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대표적으로 실패한 케이스였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게 좀 작용하는 미국 대학들, 유럽 대학. 오늘의 뭐 미국과 유럽 대학은 당시 사회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뭐 다민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국인이 아닌 거에 대한 차별이 당연히 있겠지만, 또 비교적 당시 사회하고는 비교적 상대적으로는 지금은 좀 적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도 여전하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당시는 훨씬 더 심했었고, 이런 사교 모임, 아까 또 장베로의 그림들이 이제 또 참고가 되는데, 이런 사교 모임들. 그래서 이게 서전트 사진인데요. 말년이 될 때까지도 자기 작업실에 이 그림을 계속해서 걸어놨었대요. 계속해서 걸어놨었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조금 넘어갈게요. 상대적으로 고흐의 이야기를 인상파에서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은데, 요 시장 이야기를 할 때는 고흐의 이야기를 어김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흐는 처음에는 어떤 식의 전략을 펼쳤냐면, 가난한 농민들과 농부들, 노동자들 계층들의 그림을 그리면서 성공을 꿈꾸었었죠. 그래서 이거는 요즘 고흐 그림은 진짜 어떨 때는 제목도 말 안 해도 다들 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흐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져서 감자 먹는 사람들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자를 모아두고 요 식구들이 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다른 먹을 것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차하고 그냥 감자만 놓고 식구들이 저녁 요기하고 있는 모습에 가난한 농민들, 가난한 노동자들 층의 이제 저녁 식사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굉장히 어두운 톤을 통해서 이제 고흐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었죠. 요 신발. 요 신발을 가지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이 농부의 신발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농부의 요 색깔들을 통해서 너른 벌판과 뭐 밀밭과 뭐 이런 것들이 펼쳐지며 뭐 노동의 어떤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또 어떤 학자는 또 무슨 소리냐, 이거 그냥 고흐의 신발인데, 그래서 문헌적 증거나 이런 것들 막 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또 또 데리다는 또 나와가지고 그게 누구 신발인 게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 이러면서 굉장히 이야기들 많이 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인상파 이후의 그림들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비평가와 화가들은 어쩔 수 없는 아주 끈끈한 공생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하고, 평론가들의 어떤 평론을 위한 어떤 평론을 하고 싶게 만들게끔 만들지 못하면 그러면 화가로서의 자격이 상실하게 되는 거죠. 평론가들에게 좋은 평론, 그러니까 그림이 좋다 나쁘다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맥락으로 읽혀지며라는 어떤 평론가들의 해석,
가능한 지점들을 만들어줘야 화가로서 뜰 수 있는 거죠. 요 인상파 이후에는 이제 그게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미술 시장이 점점 더 자본주의화되고 상업화돼가고 화랑하고 뭐 전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에게 점점 더 많이 열리게 되면서 평론가들 역시 그런 식으로 화가들하고 공생하게 되는 거죠. 평론가들이 화가에게 빌부터 사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작가들조차도 평론가가 없으면 뜰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요 시대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흐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분분해요. 고흐가 어떤 식으로 뜨게 됐는지 살펴보면은 그 이야기들이 또 하나하나 이제 재밌게 볼 수 있는데, 고흐가 굉장히 무슨 시골에 박혀가지고 자신만의 세계를 펼치다가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결국에는 안타깝게 자살해서 끝난 화가처럼 알려져 있지만, 고흐는 실제로 많은 화가들하고 교류했었고,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예술인 마을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의 화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술가들을 모아서 한 곳에서 살면서 예술인 마을에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들을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커넥션을 가졌어요. 로트렉이 그린 그 고흐의 그림이에요. 그 파리의 카페에 만났던 모양이었는지 이런 식의 데생을 했었죠. 요거는 고갱이 그린 고흐 그림이에요. 고갱과 고흐는 굉장히 절친이었죠. 굉장히 많이 친했어요. 그리고 둘이서 실제로 그 예술인 마을 만들기 위해서 고갱이고 고흐 여러 차례 방문하기도 했었고, 많이 만났고, 서로 편지도 굉장히 많이 주고받았고, 고흐는 평생 동안 자기 작품을 한 작품도 팔지 못해서 그런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결국에는 한 작품도 팔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고갱은 뭐 굉장히 일찍 성공을 했었죠. 뭐 원래도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고, 은행에 다니고 있었죠. 고갱이 맞나?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갑자기 타이틀로 떠나버렸는데, 그 이국적인 풍경의 그림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팔렸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잘 떴었고, 고흐는 고갱을 데려와가지고 같은 예술인 무슨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고, 고갱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싸우죠. 그 싸운 얘기는 이제 조금 나중에 하고, 해바라기 그림으로 고흐가 굉장히 유명하죠. 해바라기 화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해바라기 그림은 고갱이 권유해서 그린 거예요. 그 편지에 그렇게 써요. 고갱이 고흐한테. 자네도 언젠간 성공할 날이 올 걸세. 나는 자네의 해바라기, 처음에 이제 좀 해바라기 그림을 그렸던 게 몇 개 있었거든요. 나는 자네의 해바라기가 모네의 연꽃처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네. 계속해서 해바라기 그림을 그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잔뜩 이제 고무된 방고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고흐라고 해. 어쨌거나 방고흐가 계속해서 이제 해바라기 시리즈를 그리죠. 그래서 뭐 13개짜리 뭐 해바라기 그리기도 하고, 뭐 12개짜리 그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13개 그렸는데 12개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뭐 이제 계속 그래요. 요런 식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모네처럼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거는 초기에 이제 해바라기 그림. 초기에 그렸던 거에 비해서 진짜 많이 그리니까 훨씬 좋아지지 않아요? 자기 스타일이 나오죠. 더 초반에는 이제 이런 그림들을 그냥 바닥에 놓여 있는 이런 식의 해바라기 그림을 그렸어요. 아마도 이런 그림들을 보고 고갱이 계속 그려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고흐는 이제 고갱하고 이제 뭔가를 잘해보고 싶어서 고갱의 의자도 그리죠. 기다림을 상징하는 건데 촛불도 하나 이렇게 켜놓고 고갱 의자, 그리고 자신의 의자도 그리죠. 서로 마주 볼 수 있게 사실 걸어놓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고갱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둘이 무슨 의견 다툼이 있었는지 대판 싸우죠. 대판 싸우고, 그리고 나서 고갱은
싸운 뒤에 도망치듯이 떠나가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고흐는 그 싸움에서 귀가 잘려요. 누가 잘랐는지 모르고 고흐는 고갱이 자기 귀를 잘랐다고 주장해요. 편지에 그러고 고갱은 고흐가 자기 귀를 잘랐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고흐는 미친놈이야. 미쳤어. 단단히 미쳤어. 뭐 이런 식으로 막 편지를 막 쓰고. 근데 실제로 고흐가 간질이 있었기 때문에 간질이 당시 뭐 그 이후에도 그렇고 그냥 뭐라 그럴까 약간 정신분열증이 있었던 것처럼 막 표현이 돼가지고 그냥 고흐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간질이었어. 간질.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놓거나 정신을 놓는 게 아니라 막 약간 이제 뭐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이상한 짓을 하거나 할 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소문이 그렇게 고흐가 미친 걸로 계속 나가지고 자기 마치 지금까지도 자기 귀를 그냥 자기가 자른 것처럼 이야기가 되죠. 고흐는 그러고 나서 결국엔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평생 동안 자기 그림은 하나도 팔지 못해요. 굉장히 가난 속에서 정신병과 싸우면서 그림을 그린 걸로 알려져 있겠지만 당시에는 의사가 한 10,000프랑 정도 벌었어요. 돈을. 동생 테오는 잘 나가는 화랑의 직원이었죠. 테오가 한 8,000프랑쯤 벌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버는 돈의 4분의 1에서 3분의 1가량을 고흐에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흐 그림 중에 우체부 룰랭 아저씨 그린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룰랭이 고흐보다도 고흐의 수입보다 그러니까 테오가 고흐에게 보내줬던 돈보다도 훨씬 적은 돈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흐가 한 1.5배에서 2배 정도, 2배 정도 그 우체부보다 많이 돈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우체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4인 가족, 5인 가족 살고 있었고 고흐는 그 돈으로 이제 혼자 저기를 했으니까 생각보다 고흐가 그렇게 가난하거나 돈에 허덕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나중에 고흐를 상업적으로 포장할 때 고흐가 죽고 나서 가난 속에서 정신병과 싸우고 드라마틱하게 살다간 이야기가 굉장히 부각되면서 고흐의 그런 이야기들만 이제 계속 발굴이 돼서 사실 오늘까지 온 거죠. 고흐 당시에도 화랑들이 그런 식의 이야기를 엮어서 전시를 올렸어요. 그때 이야기를 하기가 좋았던 게 고흐하고 고갱하고 묶는 거였어요. 고갱은 타이트로 그냥 세속을 떠나버리고 완전히 타이트로 가버린 괴짜 화가. 반면 고흐는 정신병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와 투쟁하다가 자살해버린 불운의 화가. 그래서 둘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전시를 하는 거를 많이 했었고 그거를 동생의 부인, 테오의 부인이에요. 근데 테오는 원래 화랑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고흐가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죽어요. 테오도. 그래서 그림 관리를 사실은 이 사람이 했었는데 동생의 부인이 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이제 다 사라졌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대형박물관에서 일도 했었고 그러니까 되게 똑똑하고 관련해서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시를 하고자 화랑에서 연락을 했을 때 그림 셀렉팅이나 이런 것들 묶는 거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 전시를 할 것인가 큐레이팅 하는 거 다 했다고 봐요. 또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고흐를 띄운 거는 실제로 이 여인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 이제 그 미술 시장이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귀족 사회, 신고전주의까지 이어졌던 그런 사회와는 이제 확연히 달라지는 계기가 됐죠. 그런 식으로 해서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떴었고, 그러고 나서 1950년대가 되면은 미국에서 모마에서 전시를 한번 하게 되는데 그게 엄청난 히트를 쳐요. 유럽에서 그 알려졌었던 그 정신병 속에 자기와 투쟁했던 그 이미지의 화가가 이제 그대로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전후에 전시를 하게 됐을 때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모마에서 히트를 기록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일본이 경제 부흥을 일으키면서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고흐의 그림에 일본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특히 그래서 일본에서는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본이 경제 부흥을 일으키면서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 가격을 기존의 가격들보다 4배 이상 뛰어나요. 그 경제 부흥, 돈이 많은 일본의 부호들이 대부분
인상파 그림들을 사모았고 일본 그림과 관계되어 있던 특히 자포니즘하고 관계되어 있던 또 이런 화가들을 많이 사들였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얘기했었죠. 뭐 지금까지 비싼 그림들 한 20개 뽑으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상파 화가들이에요. 그거를 사실 일본이 거의 많이 역할을 했다고 봐도 돼요. 지금 현대 미술에 있어서 중국 화가 이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갑자기 부흥이 아니라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죠. 세계 미술계에 중국 화가들이 마구마구 등장해가지고 굉장히 고가에 요즘 팔리고 있어요. 지금 이 시장을 만드는 건 사실 경제 부흥을 일으키는 중국인들이 이 시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자국의 화가들 작품들을 굉장히 고가에 막 다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 시장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어요. 참고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개 강의예요. 현대 미술에 관한 이야기들 해볼게요.